반갑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입학주임 양승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발전하는 대학,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중앙대학교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텐데 저희 입학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전형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고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궁금점들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저희 입학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문화학부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입학처장님을 맡고 계신 이산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상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죠? 보면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많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다수의 아버님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주말에 쉬셔야 할 텐데. 어쨌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온 국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말을 이렇게 반납하면서 중앙대학까지 오셨는데,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처음에 중앙대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1시간 한 1-20분 정도까지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혹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원의 문제냐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19, 20, 18 이 정도 나이라면 그 학생들은 앞으로 한 80년을 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 인생 전부가 어쩌면 지금부터 한 5, 6년 동안의 그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엄중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중앙대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시 설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앞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개교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희들이 중앙대학교가 1918년도에 개교를 했고, 2008년도에 즉 개교 90주년이 되던 해에 저희들이 90년은 나름 참 잘 살아왔는데 향후 100년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민을 하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 혹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100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당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산그룹을 중앙대학교 재단으로 영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6년 됐죠. 2008년도부터 두산그룹에서 중앙대학교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중앙대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두산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과의 절반을 통폐합했다. 즉 77개에 달하던 학문 단위들을 40개로 구조조정을 했다. 저건 뭐냐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냐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학문 단위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대학의 대한민국의 광산학과라든지 양장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변화하게 됐고요.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것은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보자.
그래서 구조조정을 완료했어요. 그 결과 중앙대학은 올해에도 2개의 새로운 학문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정상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대학의 새 학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마치 중세기에 영지를 구축하듯이 학문 단위별로 엄청나게 높은 벽을 쌓아왔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동일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과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였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에 있지 않아요. 당시 우리가 말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통섭할 수 있느냐, 통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러한 통섭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에 중요한 덕목이 됐어요. 따라서 저렇게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학과를 통폐합해서 몸무게를 줄여놓고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미래의 시대에 대처를 해보자. 시대에 맞는 학문단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학문단위들이 서로 소통하고 통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자 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가 바로 그러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학문 단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학문 단위들을 유연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학문 단위들이 이미 신설이 돼서 운영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문 단위들인데 제가 나중에 특성화학과 7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미래에 내가 대학에서 어떤 학문을 하고 싶다 다 결정을 하셨겠지만 과연 대학에 입학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새롭게 나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앙대학교가 안성과 흑석동에 2개의 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만은 본 분교를 최초로 통합을 했고요. 일부 학과를 서울로 이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 캠퍼스에는 예체능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학문 단위들은 흑석동으로 이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아탑이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역시 보편적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장래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80% 이상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에 졸업을 해서 좀 더 편안한 안정적인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대학의 본래의 가치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도 역시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학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제도적 지원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학점을 짜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4년제 200개 대학 중에서 졸업생의 평점 평균을 순위를 매겨보면 우리가 한 176등 정도 한다 그래요. 아주 학점을 짜게 주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뭐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입학 곧 졸업이다. 뭐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어 왔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어때요? 1학년 때 이제 놀기 시작하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 남학생들 술 마시기 시작합니다. 매년 사고가 나도 매년 마십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학생 연고가 1.75입니다. 곧 2.0으로 올릴 계획인데 남학생들은 대개 학사 연고 한 2개 정도를 가슴에 훈장으로 붙이고 쓸쓸하게 웃으면서 군대를 향하죠. 그렇죠? 군대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복학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물론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의 세월을 버린 꼴이 된다라고 해서 중앙대학교에서는 입학하면 공부 안 하고 놀면 졸업할 수 없다. 뭐 협박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갑자기 2009학번, 10학번부터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졌어요 이런 말을 저 스스로도 하는데 갑자기 똑똑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입시 결과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학생들은 요즘에 많이 품속도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점 관리를 시작한다. 1학년 학생의 1학년 평점 평균이 4.0이 넘는다. 이런 학생들이 다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학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대학에 입학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두산그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산의 각 계열사들과 활발하게 산업연계 수업을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두산그룹에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중앙대학에 투자를 해서 두산그룹에서는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물론 이 강당 자체가 후문 쪽에 있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분들은 직접 들어오셨겠지만, 과거에 중앙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중앙대학의 모습하고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양상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있다. 학교가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죠, 그죠?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축구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 남학생들은 중앙대학에 입학하면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 3만 5천 평의 건물을 짓기 때문이죠. 그 건물이 2016년도에 완공이 될 것이고,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공을 찰 수 없어요. 그런 남학생들은 이제 특기를, 취미를 농구로 바꾸시면 간단하죠, 그죠? 대학에 와서 꼭 공을 차지 않아도 돼요. 농구하시면 되죠, 그죠? 나중에 16년도에 운동장에, 대운동장에 짓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 옥상쯤에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외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중앙대학교는 한국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일종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중앙대학이 도덕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학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대 아르미 아세요? 몰라요? 공부들 하시느냐고 TV를 전혀 안 보시는 거죠, 그죠? 중앙대학교에 11학번으로 공대에 김아름 양이 입학을 했어요. 다빈치형 인재전형, 올해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 1반이 되겠습니다. 입학을 해서 융합공학부에 입학을 했고 1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고, 최근에 각종 원래는 하는 것처럼 상위 10%의 SCN은 제일 저자가 됐고 수십 편의 다른 논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장학 총액으로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이처럼 학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지원 제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대학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줄에 학생들 계신데,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분위기 왜 그래요? 불만 있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죠? 편안하게.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중앙대학은 이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1년에 5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반값 등록금은 실현이 된다. 그 앞에 있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역시 학문을 하는 곳에선 공부를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 5년 전부터 똑똑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바로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에서는 뭐 지금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서 117명의 중앙대 학생이 1차에 통과를 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행시의 1차에서는 108명이 통과를 했고요. 바로 중앙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행정고시반이라든지 사법고시반이라든지 로스쿨 입학반이라든지 혹은 공인회계사반이라든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임용고시라든지 또 요즘에 학생들이 언론사 취직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언론고시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각종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가 이제 2009, 2010학번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졸업하는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엄청나게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학문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편안하게 안정된 이런 직장들을 원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이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학문 단위를 설계하면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대학 3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학생은 뭘 하고 싶어요? 졸업하면 글쎄요. 다 50%. 나머지 50%는 취직해야지요. 그만큼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휩쓸리다 보면 어느덧 1학년, 2학년이 지나가 버리고 3학년이 되면 다 초로 현상이 있어요. 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특성화 학과를 만드는 것은 1학년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자. 그리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역시 금융 전문가와 재무회계 전문가 트랙으로 나누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서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학과이고요. 수시인 경우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 합격한 상위 50% 학생과 점수에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가 국제물류학과인데요. 간혹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괜히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도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재교육을 2, 3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서 현장 실무형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물류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학과는 태동 때부터 이를테면 해양수산부라든지 인천항만공사라든지 사기업으로서의 CJ 대한통운이나 혹은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회사들과 협약을 맺어서 만들어졌고요. 철저하게 현장 실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학 중에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몇 기업과 이를테면 CJ와는 1년에 20명씩 취직을 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예요. 작년에 보통 우리가 인문계열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게 현재는 경영학부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작년에 정시에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약간 놀란 것은 뭐냐면 물류학과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께서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하게 동일한 장학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학과죠.
세 번째가 공공인재학부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공인재학부에 입학을 하면 1학년 때부터 60명의 행정학과, 40명의 정책학 트랙으로 100명 정원이면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행정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정책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는 역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융합공학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공대에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다양하죠. 그러나 미래 시대는 어때요? 바로 그러한 학문들이 서로 통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영역, 즉 나노바이오 소재나 바이오메디컬이나 혹은 디지털 이미징이나 이런 정책을 전공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1학년 때 선택을 하도록 하고 1학년부터 김아론양처럼 그 연구생이 돼서 교수와 함께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인데요. 역시 미래의 에너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두산그룹 계열사 중에 두산중공업이 아무래도 발전 설비를 포함해서 즉 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과 산업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학과이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장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개를 말씀드렸고 2개가 남았는데 2개는 올해 신설된 학문단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보안학과인데요.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나라에 고급 보안 인력이 17만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급 인력 양성기관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앙대학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4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이제 문과에 배치를 해놓았고, 물론 학생부 종합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는 커리큘럼을 보면 컴퓨터공학 쪽을 가르치고 25%가 심리학, 또 25%가 법학, 25%가 경영학, 그래서 75%가 문과 계열의 학문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특채로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대기업의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것도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킬 것이고, 아직 저희들이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않았죠. 올해 처음으로 40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미 정부로부터 48억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초점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안정적이고 이런 직장을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최초의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LG전자가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1, 2학년 동안 중앙대학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면 2학년 말에 두 회사의 입사가 확정이 되면 3, 4학년은 회사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졸업하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20명, LG전자에 5명이 입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입사하기 싫다. 남학생은 군대 가면 되고 여학생은 대학원 가면 돼요. 그런데 졸업을 하거나 제대하면 다시 또 입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특성화 학과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학문 단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화 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빠른 말투로 중앙대학교에 대한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했는데 느끼셨습니까? 전혀 자랑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물론 각종 지표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만큼 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 밤새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대학 입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진지하게, 또 하나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최소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10월까지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래 대학에서 하고자 했던 학문 영역이 무엇이냐? 그런 학문 단위가 설치된 대학 중에 내가 선호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각종 여러 가지의 전형이 있을 텐데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개 6개에서 10개 사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신 후에 수시에 원서 6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제도적으로 6개까지 낼 수 있다 하니까 그냥 6개를 던진다. 이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로 불리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6개 중에 하나 그냥 던진다. 이것도 무모한 거예요. 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원서를 한 장 던질 때마다 65,000원에서 10만 원이라는 돈도 함께 던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입 전형 간소화가 시작된 첫 번째 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앙대학 역시 뭐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의무가 있죠.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를 요약해보면 아마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게 수시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공통적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단지 악담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동생도 있고 그러면 올해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 3, 4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향후에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될 것인가 폐지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은 바꾸겠지만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나 선발 인원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VIP가 꿈과 끼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럼 학생들의 꿈과 끼를 뭐로 반영해요? 수능 시험으로 해볼까요? 논술 시험으로 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부가 가는 순간까지는 입학사정관제는 폐지 혹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은 폐지되나요? 폐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인원은 정말 조금씩 감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어쨌든 다수의 학생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수시에서 선발하는 학생 전부를 학생부 전형으로만 뽑는다. 이거는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과 입학사정관 전형, 즉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이 폐지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축소는 되겠지만 유지될 것이고 올해도 보면 단일 전형으로서는 제일 많은 학생 97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서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축소는 시켜야 되는데 이를테면 500명을 축소하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한 20명, 한 30명씩 축소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흉내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폐지되나요? 논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기자 전형은 포기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특기생을 뽑지 않습니다. 이 특기생이라 함은 예체능계의 특기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포함한 제2 외국어 특기생과 수학, 과학 특기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대학 고사이기 때문에 아마 폐지될 것이고 올해는 특기와 관련된 몇몇 학과에서만 선발할 예정이고 이미 2016 학년도부터 저희들은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지 않는다,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정말 완화됐나요? 완화됐죠. 100분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사용하는데 완화가 됐고요. 우선 선발도 폐지됐어요. 이를테면 문과에서 보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다. 탐구 영역은 과거에 2과목 평균을 반영했으나 올해부터 1과목만 평가한다. 그럼 정말 완화된 것이죠. 여기 학생들 계신데 3개 영역의 등급의 합 6. 간단하죠, 그죠? 그거는 왼손으로 답을 써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시험을 보다가 잠깐 졸다 일어나서 답을 써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월달입니다. 6월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죠. 하늘을 찌를 만큼 모든 과목에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덤빌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9월 모평까지는 좀 행복하게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수능 최저는 사실은 완화됐고 자연계열의 경우에 보면 2개 영역에서 2등급 2개 영역을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편이고요. 인문계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날까요? 즉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저희들이 정시 인원을 10% 확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매년 10%씩 정시를 확대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각 대학과 이제 입학처장들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논의를 해보면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다른 학교가 수시를 축소하지 않는데 중앙대학만 축소하고 정시를 늘린다.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대학에서 우수 자원을 수시에서 쫙 선발을 해가면 중앙대학의 입장에서 정시에 인원이 자원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발전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정도에서 비율이 맞을 것이다. 대략 수시에서 6, 정시에서 40% 정도를 선발하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10%, 20%의 변동은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달라졌나요? 우선은 선발 인원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에 정시가 1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16, 17에 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14학년도에 이렇게 9개의 전형을 유지했고 15학년도에 6개의 전형을 유지했어요. 학생들이 볼 때는 단순화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훨씬 단순화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내라고 말한 그분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일단 단순화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믿고 시작해야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가 이루어졌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단순화를 실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학 가는 방법이 3,600가지다. 미치겠다. 근데 그게 3,600가지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학마다 10개 정도의 전형이 있다. 대한민국에 360개의 대학이 있다. 곱하기 하니까 3,600가지더라. 자, 그러면 6개로 줄였다. 대학 360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곱하기 해보세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100개가 넘어가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동일한 숫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3,600가지가 되고 1,800가지가 될 수 있고 1시간만 공부하면 10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한국에서 대학 가는 방법은 10가지 내외입니다.
절대로 3,000, 2,000까지 그런 허황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생부를 35%를 반영하든 45%를 반영하든 55%를 반영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논술의 반영 비중이 40%든 50%든 60%든 동일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점만 보시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가지 내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5학년도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대학의 경우에 수시에서 3,100명을 선발합니다. 예체능계인 실기에서 300명을 선발하고요. 특기자를 통해서 160명, 논술이 역시 가장 많죠. 975명, 고른기회 전형에서 592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일반에서 433명, 심화에서 289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351명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과연 어떠한 전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리한 전형에 계속 도전을 한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 잘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전형이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대입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 발표가 시작이 되고 면접 또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잡혀 있고요. 11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수능을 13일 날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22일 날 인문논술을 보고요. 23일 날 자연논술을 봅니다. 뭐 과거에 논술 시험 보는 날 풍속도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각 대학 앞에마다 퀵 오토바이가 수십 대 대기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피하고 해서 날을 저렇게 잡은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뭐 크게 겹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대하고 날짜가 똑같지만 인문사례가 서로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요. 아마 이화여자 대학하고는 약간 뭐 겹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 학생부 종합의 일반의 발표와 면접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수시 전형들이 밑에 지금 열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들으시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50여 명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저 교과는 주로 1등급 때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학생들 4명 앉아 있는데 1등급 초반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1등급 초반 안 돼요? 그래서 1등급이 안 되는 학생은 안 되는 게임에 자꾸 덤비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1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지원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걸 만약에 이를테면 뭐 입시든 뭐든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원칙은 이것이 정량평가냐 이것이 정성평가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교과의 내신 등급으로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주로 1등급 때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미달될까 해서 한 5등급 학생이 지원하면 단언컨대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형마다의 특징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일반과 학생부 심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략 한 800명 가까운 700명 가까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의 일반부와 심화는 정량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평가입니다. 따라서 내신 모든 과목의 평균이 되겠죠. 몇 등급이냐? 이것은 절대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등급 학생이 떨어지고 6등급 학생이 합격을 한 예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주로 내신으로 말씀드리면 1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교과와 비교과 영역이 고루 발달한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심화인 경우에는 특정 교과에 대한 능력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성평가이긴 하지만 학생부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평가 기준이 대략 50대 50 정도가 된다. 학생부 심화에서는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이 80대 20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 여기서 교과 80%가 의미하는 바가 내신이 몇 등급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우리가 학생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해 일단 공부를 잘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입학해서 모든 과목을 다 두루 잘했어요. 착하기까지 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걸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름 성과도 냈어요.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부 일반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일단 천재성이 보이잖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됐고 나는 동아리 활동도 별로 취미 없고 자율활동 됐고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은 난 수학 하나는 정말 잘했어. 혹은 외국어,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어. 혹은 국제경제에 대해서 난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고 무엇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시니까 우리 학생들은 대개 몇 등급이면 학생부 종합 일반이나 심화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찌 본다면 여러 평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안의 나의 활동이 골고루 발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특정 분야에서 빼어난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회 전형인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이제 확대를 더 했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기회 전형도 내신 1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요.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 있게 발달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일반과 그런 기회를 같이 평가하는, 즉 정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술은 이제 대학별 고사가 있는 전형은 그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는 내신 1등급이나 6등급이나 별 차이가 없다. 또한 모든 교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과목 10과목을 저희들이 뽑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과 6등급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불과 0.23점, 4, 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술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기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학 특기자들의 시험이 있고 수의과학 특기자들의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서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 실기를 보는 과목의 경우에 내신 5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저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야 하는 거죠. 가장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학생부 종합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433명, 심화에서 28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1차에서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보고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그 3배수 내외를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에 서류 평가 점수가 70%이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30%가 반영이 돼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예요. 어차피 수학능력 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다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그렇죠? 면접도 면접 시험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역시 전문 지식을 묻는 전문 교과의 지식을 묻는 질문을 하지 마라. 문제 풀이식의 면접을 하지 마라. 저희들 철저히 따를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을 놓고 2명의 평가자가 대략 10분에서 15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학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인성은 어떻느냐,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느냐, 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할 거예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면접 잘하죠. 몇몇 남학생만 조심하면 돼요. 남학생들이 그럼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네, 그죠? 불리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남학생들은 뜻밖의 질문을 받으면 당혹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눈이 커지거나 감겨지거나 입이 나오고 허공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대략 5초, 10초 정도의 첫마디가 나가지 않으면 그 학생은 잘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처음 대답을 못하면 계속 그게 누적이 돼서 압박이 돼서 대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질문을 평가자에게 받으면 당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뜻밖의 하셔서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이 말을 하면서 뒤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요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해볼 텐데 답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성. 우리가 10분, 15분 면접을 해서 그 학생의 인성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경험상 이런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것을 정말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경우예요. 굳이? 그냥 지나가는 투 평가자가 남북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굳이 남북통일을 해야 됩니까? 북한은 정말 못 산다는데 잘 사는 우리가 왜 돈을 퍼줘야 합니까? 이런 답을 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죠. 간혹 있어요. 또 이런 거죠. 사회 저소득층은 본인들이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 건데 돈 있는 사람이 왜 세금을 많이 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까? 이런 답이 불쑥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을 들은 평가자는 이 학생이 반사회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따로 준비할 건 없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예요. 면접에 가기 전에 일단 3배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타 서류는 제출 금지예요. 여기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외부에서 수상을 했다. 쓰시면 안 돼요. 본인 어학 성적을 몇 점 맞았다. 이러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검색기를 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토익이란 어휘, 금지 어들을 수십 개 넣을 겁니다. 금상, 은상, 동상, 1등상, 2등상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검색기를 돌려서 나왔을 때 그게 튀어나오면 0점 처리를 해라.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학교 다니는데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써요? 그렇죠?
즉 여러분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쓸 수 없어요. 추천서 역시 쓸 수 없어요.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죠. 결국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대치동 가요? 밖에서도 광고하던데? 그럴 수는 없죠. 고등학교의 나의 생활을 남의 손에 맡겨서 정리를 시킨다. 그것도 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떤 글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해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 중에서도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써서 그 글을 통해서 평가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복해서 읽고 거기에서 글감을 찾아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자기소개서는 2년 반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반송하는 반송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나의 포부를 장황하게 설파하는 감상문도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사실, 즉 팩트를 근거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학생, 논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논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저 학생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판단이 되죠. 그죠? 그러지 말라고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건 갑작스러운 것이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는 있죠.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누구와 해오다가 실학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 그 맥락을 따져보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날 봐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학교생활 기록부든 실학사상이든 그 대상을 분류하는 겁니다. 낱낱이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1번으로 삼을 것이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답할 것이냐, 이걸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가 실학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회 변혁 차원에서 자꾸 답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사회학자가 질문을 했는데 과학 발전에 대해서만 자꾸 실학사상을 접근해서 설명을 한다. 그것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학자가 질문했을 때와 사회학자, 문화학자, 과학자가 질문했을 때 그 순서가 다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맥락에서 무엇을 내가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삼을 것이냐, 이거를 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독을 수없이 반복해서 나의 강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봉사활동이냐, 자율활동이냐, 학업 역량이냐, 이거를 정해서 그거를 제일 1번으로 삼고 중요하게 쓰셔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낱낱이 분류를 하세요. 그 중에서 나의 강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1번으로 삼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에 나가시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다,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대상을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저 맨 끝에 있는 학생? 엄마한테 마지막에 언제 혼났어요?
왜 옆을 봐요? 엄마한테 언제 혼났어요? 오, 안 혼났다고 뻥치고 있어요. 혼났잖아요. 안 혼났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 마지막에 엄마한테 언제 혼났어요? 학생은 언제 혼났어요? 이건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건 좀 그죠? 언제 혼났어요? 마지막에? 착한 학생들만 저기 앉아있는. 대부분 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혼나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일 많죠, 그죠? 두 번째가 방을 안 치워서. 세 번째가 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일찍 자거나 늦게 자서. 뭐 이런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혼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보기엔 매일 혼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방을 치우지 않아서 엄마한테 혼났을까? 그걸 일단 분류를 해봐라 그러면 다양한 층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 논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서구 사회가 경제 논리 위에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방을 안 치워서 혼난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어서 혼난 거예요. 즉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더라면 부모는 절대 혼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혼낸 게 25년 전이에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해놓고 원인을 판단해보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혼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엄마가 나를 혼내쳤을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혼내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닙니다. 혹은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집안의 모든 권력은 이미 엄마한테 가 있어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아버지가 괜히 아이를 혼내쳤다가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양한 층이 내가 혼난 사건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나의 경우에 무엇이 해당이 되나 이걸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하고 순서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뭐 우리 아이들은 대입에서부터 취직할 때까지 매번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잘 썼나요? 대개 아버지들은 엄격해요. 과묵하고 나는 뭐 정치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뿐인데 엄마는 대부분 자애로워요. 혹은 뭐 화목한 가정에서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서 뭐 이런 불필요한 말을 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데 제공된 공간은 800자에서 1500자 사이입니다. 거기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도 부족한 공간인데 거기에 저런 말을 써서 공간을 다 버린다면 결국에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활동을 한번 써보세요. 언뜻 보기에 훌륭한 학생이에요. 3년 동안 반장도 했고 화학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동아리 실험에서도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양론을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에? 잘 쓴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게 전혀 없잖아. 열심히 했다. 잘했다. 주도적이었다. 뭘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뭘 배웠는지도 안 나왔고 뭘 깨달았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놓고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이것들을 건건히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여기에 강약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강을 한다는 건 제가 순서를 정해야 한다라고 한 거에서 1번으로 삼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거 하나를
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강으로 삼는다. 저것이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열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써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거죠. 왜? 어떠한 계기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가?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가? 지금 스마트폰 찍으시는 분들 아무리 스마트폰이라 해도 지금 찍지 마시고요. 다 나온 다음에 한 번 찍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 참으셨다가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보고 나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혹은 해결하지 못했는가? 이런 걸 쓰셔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계속 찍으시네요. 결국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는 성장을 했다라는 걸 쓰셔야 하는 게 좋겠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 하나를 강으로 잡았다면 쓰셔야 하고요. 다른 활동들도 되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글감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내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찍으셨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시작할 시점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실부모하지 않고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감성적인 글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이미 수년 동안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오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논리적인 글을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글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성문도 아니고 감상문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평가 시즌이 되면 우리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읽고 눈물을 훔치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학생이 있다니 정말 대단한 학생이다. 그래서 여전히 감상적인 글을 쓰고 읽는 순간에는 감동적이죠. 거의 자소서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런데 저거 하나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는 저 학생은 이렇게 훌륭하고 빼어난 학생인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떤가 라고 해서 열어보면 이제 이런 수준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자소서의 내용이 의심투성인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전혀 다른 얘기들이 써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한데? 라고 해서 선생님의 추천서는 뭘까? 그걸 열어보면 이런 수준입니다. 정말?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천서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죠. 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학생이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이 있으셨다면 다 탐문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면 이 셋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학생은 단언컨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인 글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써서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중앙대학교가 5개 평가 요소를 가지고 펜타곤형 모형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문화친화성의 예를 보면 애매하고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학생들의 문화친화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가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어쨌든 원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중앙대학교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하자라고 해서 바꿨어요. 즉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 편한 거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주로 이런 활동들이에요. 자동봉진하고 학업 수업 능력 이런 정도 공부하는 것.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바꿔놓고 또 하나는 여기에 중앙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5가지 요소로 다시 펜타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펜타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나 성실성, 탐구 역량, 학업 역량, 자기주도 창의성을 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쓰셔야 하는 건 맞지만 1:1 대응을 해서 글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활동이 쓰는 것이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쓴다면 우리 평가자 선생님들께서는 동아리 활동을 읽어보고 그 학생의 공동체 의식이나 성실성이나 탐구 역량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저희들이 찾아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이 펜타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소서를 쓸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평가 요소가 중간 지점에서 이제 0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5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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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획득한 점수를 연결하면 이런 도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죠. 두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 이 학생은 골고루 발달해 있어요. 골고루 점수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이라면 두 번째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의 심화라면 첫 번째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일반부와 심화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화의 경우에는 특정 교과목에 있어서의 학업 역량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에요. 즉 1번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부와 심화를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뽑아서 잘 키운다. 좀 키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이를테면 워낙 그 작년까지는 명칭 자체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었어요. 그것이 올해로 본다면 학생부 종합 일반이 되겠죠. 작년에 10학번이죠. 물리학과 다빈치형 인재로 서울에서 일반고의 2등급대 후반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리더십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과학에 대한 열정이 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아주 돋보였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선발을 했고 나중에 이런 활동을 했고 장학금을 받았고 취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학생인 경우에 경기권의 일반고에서 4등급 초반 학생이었는데 생물 동아리 활동의 리더로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이 강했고 교내 봉사활동 외에는 특별한 봉사활동이 없었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선발할 때 강점은 관심 분야에 대한 동아리 활동의 질적 수준과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입학을 했고요. 4.12대 성적이라는 상당히 좋은 학점을 받았고 장학금은 저렇게 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의정원에 입학해서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학생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게 지원자들의 내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주로 2등급 때 3, 4, 5, 1, 6, 7, 8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기 합격자의 내신 분포를 보면 2등급 때가 많고요. 3, 1, 4, 5, 6, 7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단계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보면 2등급 때 중반에서 결정이 대부분 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2등급 때 초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한다. 4등급 때라고 해서 불합격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내신 등급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는 학생부 100%로 선발을 1차에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하고, 즉 비교과 30%와 교과 70%인데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철저하게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좀 1등급 때는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에서는 우리가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교과 이런 교과들을 반영을 합니다. 비교과는 무단 결석이 많고 봉사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면 되게 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과의 30%는 대부분 만점을 받고 교과의 정량평가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왼손으로 답을 써도 저 정도는 뭐 맞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문의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면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맞으면 되고 2개 영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학 B와 과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영역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논술인데요. 논술은 학생부 40, 논술 시험 6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들 고사에 있어서 논술 시험을 본다. 즉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자격 기준으로서 이를테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문부와 서울의 자연, 그 다음에 안성의 자연, 그 다음에 의학부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의학부는 탐구, 과탐의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논술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률의 문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최초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어요. 그래서 6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0대 1 정도였던 것이고요. 6회 제한이 없던 시절에는 50대 1, 100대 1, 150대 1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7, 8년 동안 논술을 출제하면서 간혹 회의감이 들었던 건 뭐냐면 100대 1 정도의 시험이 과연 시험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6회 제한 덕분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저 30대 1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즉 응시율이 5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0% 학생들은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라거나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친구가 내니까 그냥 함께 냈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간혹 중복이 된다 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수능 최저 통과율을 보면, 통과한 학생들을 보면 10대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경쟁률이 30대 1을 넘지만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생부 반영도 말씀드리면 전 교과의 평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 10과목만 뽑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죠. 게다가 등급 간의 일종의 격차를 아주 적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200점 만점이고요. 6등급이 196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96점을 맞는 것이고, 여기에 논술 점수 600점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1000점 만점에 996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 4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0.4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지원자들의 평균이 3등급 후반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0.4점 차이도 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내신 분포를 보면 3, 4, 5, 2, 6, 7 등급의 학생들이 많아요.
합격자의 내신 분포도 역시 2, 3, 4, 5, 1, 6, 7, 8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2, 3, 4, 5등급대 학생들이 논술을 해서 많이 합격한 학생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12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있어요. 인문사회, 경영경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입니다. 그래서 수학 3문제를 풀고 물, 화, 생 중에서 한 문제를 자신 있는 걸 선택해서 풀면 돼요. 이게 올해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가이드북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하는 것은 중앙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연계열의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큰 도움이 안 된다. 논술 가이드북에 실려있는 올 4월 달에 실시한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그 유형이 비슷하게 11월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측 가능한 문제를 내자. 불편한 혼란을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통합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 화생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가르치라는 말이냐. 수학 선생님이 화학 생물을 어떻게 하느냐. 생물 선생님이 물리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학 세 문제와 과학 한 문제를 풀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모의 논술 문제 정도를 보고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라든지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 그 공부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즉 평소 실력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런데 인문사회와 경영경제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영경제인 경우에 언어 2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추론형 문항 2개, 도표 해석형 문항 하나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수학에서 확률 통계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중앙대학이 도표 해석형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도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것이 확률 통계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경제를 지원하는 학생은 그 분야를 한번 확률 통계를 공부를 하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의 경우에 논리적 추론형 문항 3개인데요. 저거는 어찌 보면 평소 실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논술 학원으로 가라,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을 보고 모의 논술 문제와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하는 것. 또 하나 그렇잖아요.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인문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다독, 다작, 다상량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우리 고3 학생들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럴 시간이 있나요? 시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지식 혹은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나 논술은 좀 다르다. 많이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무엇을 쓸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논술 답안지 역시 철저히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논술 답안을 쓰는 준비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지금부터 문자로만 한다. 열심히 문자로 해봐야 결국에 이 글과 그 글은 전혀 종류가 다른 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논술 준비하시면서 이런 덕목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재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해력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답안에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 표현력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할 때는 이렇게 책 한 페이지를 읽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 글쓰기를 훈련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술에 있어서의 덕목은 어떻게 텍스트를 요약해내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텍스트, 즉 제시문들을 어떻게 비교 분석해서 유사상관계를 밝혀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거의 이제 뭐 끝나갈 무렵인데 지루하십니까? 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수학생이 잘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책을 한 페이지 읽어라. 그리고 요약 글쓰기를 해봐라. 한 페이지를 읽고 어휘 3개로 요약하는 거예요. 2개의 명사형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서술형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책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그게 제시문 하나 정도의 분량입니다.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울증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리면 나머지 한 명이 걸릴 확률도 훨씬 높더라. 그래서 내가 이란성 쌍둥이를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를, 뭐 이를테면 뭐 다른 지역에서 엄마와 자란 쌍둥이, 동생이 있을 수 있고 아빠와 뭐 형이 자랄 수 있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을 조사해보니 동일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이유가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세계 어휘로 생각나는 어휘 3개 뭐예요? 유전, 우울증, 환경.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런 얘기 나오면 답답한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적인 사례예요. 그게 핵심적인 주장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김치찌개 잘 끓여요? 김치를 넣고 대충 끓인 다음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김치찌개 맛은 아니잖아요.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개 어휘로 요약했다면 이걸 2개의 명사형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우울증의 발생 원인 하나 나오죠. 2번째가 유전적 요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울증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한다. 답안지에 쓸 때는 라고 제시문 가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옛날 얘기는 현대에 와서 갑자기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시작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우리를 성과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다 외워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외웠어요?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죠. 공부 잘해?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일요일날 왜 와 있겠어요? 우리 총장께서 우수한 학생 뽑아라, 뽑아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성과 주체란 말이에요. 뭔가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창출해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소외, 배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우울증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라는 주장의 글이 있다면 세계 어휘로 뭐예요? 우울증, 사회구조, 성과 이런 정도로 나오죠. 2개 명사형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의 발생 원인,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 구조적 문제. 이걸 서술형 문장으로 만들면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은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시험 볼 때도 오른쪽 여백에 명사형 문장 2개는 반드시 쓰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시문을 하나 읽었을 때마다. 2번째 이제 덕목은 뭐냐면 첫 번째 제시문과 2번째 제시문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유사상위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동일한 건 뭐예요? 우울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글 2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유전적 요인에서 찾고 있고 하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개인의 내부, 개인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를 분류할 때 보면 이게 거시적 차원이야, 미시적 차원이야.
개인의 문제이냐 사회의 문제이냐, 정적인 문제이냐 동적인 문제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그렇게, 하나는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유전의 문제로,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A를 비판하라 그러면 A라고 하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게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고 비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1번은 뭐냐면 비판받아야 할 것, 잘못된 게 뭐냐면 우울증을 이미 결정론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은 발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유전적으로 이미 난 타고났는데 나의 유전자를 지금 조작해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바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점을 비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논술 준비함에 있어서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죠.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약 훈련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두 개의 제시문을 서로 요약하고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유사상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신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중앙대학교 인문논술의 경우에 표준화된 통합논술이다. 이를테면 매번 1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시문 가, 나, 다라의 논지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혹은 써보세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제시문들을 어떻게 잘 요약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논술 가이드북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논술은 뭐 문과나 이과나 전부 논술의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교과서와 EBS 교재가 포함이 되어 있죠.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함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제한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났느냐, 끊임없이 저희들이 감수를 받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반드시 나온다. 또 하나는 뭐 논술 준비한다고 최근에 이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 이걸 주로 이제 많이 찾고 신문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시는데, 중앙대학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쓰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 사설을 보면서 글쓰기 훈련을 쭉 해왔습니다만, 요즘엔 제가 볼 때 사설을 안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신문 사설을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글이 아주 악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쓴 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념 편향적이거나 아주 악의적이거나, 그래서 목적이 불순한 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10대 후반의 예쁜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지금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에도 난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읽으셔도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학생들 중에서 모의 논술 본 학생들 있나요? 저희들이 1만 명의 고등학생의 모의 논술을 실시했고 첨삭을 해서 이미 결과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의 논술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한 교수님들은 11월에 본 논술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술 가이드북에 모의 논술 문제들을 보셔야 한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문제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보시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이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분위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 말씀드릴게요. 서류 40%, 사고력 평가 60%인데 대학별 고사 마지막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력 평가 60%가 절대적이다. 서류 40%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문제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 있어요. 인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에세이 쓰기입니다. 한국어로 제시문을 하고 한국어로 국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 언어로, 즉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로 에세이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연은 수리과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화생 중에서 한 영역. 그런데 특정 영역인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리학과인 경우에는 수학시험과 물리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뭐 의대인 경우에는 생물, 화학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관점에서 보면 논술의 자연계보다 특기자의 자연계열의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의 경우에는 주로 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기자인 경우에는 주로 2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시간 1시간 반 정확히 왔네요.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자랑을 초반부에 잠깐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입시가 물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지금 아주 엄중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노자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이게 뭐 땅 파는 얘기 같아서 감동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멀리 가고 싶거든. 지금부터 털을 아주 넓게 잡아서 그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야만이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에서 정말 멀리 갈 수 있다. 라는 말을 꼭 생각하시고 대학 입시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삶 전체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기 시작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